요즘 온라인, 특히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에서는 우리 아이가 채소를 안 먹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정말 식이섬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동안 내가 알던 상식이 틀렸나?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지? 라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상반된 정보들을 접할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식이섬유가 다이어트 핵심이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식이섬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욱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식이섬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식이섬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우리 몸을 위한 현명하고 과학적인 식단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필수 영양소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으니 탄수화물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극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적응하며 생존하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존과 최적의 건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점입니다.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은 우리 뇌가 가장 선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뇌는 하루에 약 120g의 포도당을 소비하는데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 신생 과정을 통해 힘들게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해요. 이 과정은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지 능력이나 신체 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한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활기차게 생각하고 움직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적의 기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그 중에서도 적절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매우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 같은 형태가 되는 섬유질입니다. 귀리, 콩류, 사과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친구들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주로 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통곡물, 견과류,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소화도 안 되는 걸 왜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소화되지 않는다 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몸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만 넣어도 당장은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액, 심지어 타이어 공기압까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장은 움직여도 결국 엔진이 망가지고 안전을 위협받겠죠. 엔진 오일은 당장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연료는 아니지만 자동차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고 오래도록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에요.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도 많아요. 이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먹고 살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요. 면역 시스템을 조절해줘요. 심지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식이섬유는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좋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서 간접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 유익균들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식량이 되는 거죠. 건강한 장은 곧 건강한 몸의 기본입니다. 이제 다이어트 관점에서 식이섬유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만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부피가 늘어나고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더 오래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해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혈당 조절.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는 지방 저장을 촉진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인슐린 스파이크는 살이 찌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칼로리 밀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보통 칼로리 밀도가 낮아요.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는 더 적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지니 다이어트에 이보다 좋은 친구가 또 있을까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서도 식이섬유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식이섬유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라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도 한 요인이에요. 당뇨 예방,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이 효과가 강해요. 대장 건강,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변이 장에 오래 머물수록 좋지 않은 물질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면역 기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우리 면역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식이섬유가 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단쇄 지방산은 장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전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섬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장은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 계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만감, 혈당 조절, 호르몬 반응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고 혈당을 안정시켜 지방 축적을 막으니 칼로리가 없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두 번째, 옛날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안 먹어도 건강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조상들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했어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자연 그대로 먹었거든요. 현대의 가공식품 위주 식단과 비교하면 옛날 사람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이섬유가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이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주장이에요. 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식단에서 접하는 부드러운 채소나 과일, 적절히 조리된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전체적인 건강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하루 10g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7%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전체 사망률이 23% 낮았다고 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많은 사람들의 체중 증가가 적고 복부 비만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한 결과들이에요. 개인의 경험담이나 추측이 아닌 논문으로 발표되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신뢰도 높은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만성 변비, 장 건강 악화,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의 부피가 작아지고 딱딱해져 배변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장내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장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잦은 허기짐과 체중 증가, 식이섬유가 없으면 음식을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고 과식을 하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도 자주 일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지방 축적을 가속화해요.
혈당 조절 어려움, 그리고 당뇨 위험이 증가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악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 저하 및 잦은 질병,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식이섬유 부족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감기 등 잔병 치레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쇄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장 점막의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전신적인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90% 이상이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섭취량이 하루 15g 정도라고 하는데 성인 권장량인 25에서 35g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등의 섭취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과 지방, 설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가짜 식품들이 사람들의 식단을 점령하면서 비만율은 물론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유병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부족은 단순히 변비 문제를 넘어서 만성 질환과 비만율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현실은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채소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안 먹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식이섬유가 중요한 이유는 성장기 장내 미생물 상태를 형성합니다. 평생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형성하고요. 어릴 때부터 변비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겠죠. 평생 건강한 식습관의 기초 마련,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예방,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과일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과일은 채소 섭취에 좋은 출발점입니다. 채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주세요. 잘게 다져서 볶음밥에 넣거나 퓨레로 만들어 스프에 섞는 등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직접 요리 과정에 참여하면 식재료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흥미를 느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식이섬유를 늘리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흰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조금씩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그리고 익숙해지면 비율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과자 대신 사과나 배, 바나나, 아몬드, 호두같이 간편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간식을 선택해주세요.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등 삶은 콩을 샐러드에 넣으면 훌륭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고르는 작은 변화가 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모든 식사에 채소를 빠뜨리지 않고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인은 하루 25에서 35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등의 소화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 잊지 마세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한 끼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고 간식으로 가공식품 대신 통과일 하나를 먹어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식이섬유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은 마치 공기가 없어도 짧은 시간 생존할 수 있으니 공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을 넘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식이섬유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